여러분들은 전통시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시장에 가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맛있는 것들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고요. 자, 그랬던 전통시장이 이제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쏟아부어도 이 추세 자체는 바꾸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전통시장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걸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전통시장에서 폐업한 상점수가 5,211개가 줄어들었다 해요. 1년 내에서 전통시장 내에서만요.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청년몰 이렇게 세웠던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공실률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상가 쪽에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20% 가까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시장의 공실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시장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상가 이제 집합책, 근데 형태가 좀 다른 것일 뿐이니까요. 사실 전통시장의 위기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대형마트가 등장했죠. 93년에 이마트가 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기보다는 대형마트로 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전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현대적인 유통 공간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시장은 예전에 비해 위상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등장했던 유통 규제들이 대부분 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갔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전통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야말로 대기업에 의해서 핍박받는, 외면받기 시작하는 소상공인, 이런 대비구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규제해서 소상공인을 살리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대형마트의 규제가 등장한 지도 벌써 이제 1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증 자료 많이 쌓인 상황이에요. 그 실증 자료가 뭐를 보여주냐?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규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잘 되는 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만 늘었냐? 아니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편의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를 규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을 이용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대형마트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전통시장마저 침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밝혀졌어요. 실증 연구에서요. 사실 이용 패턴으로 보면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유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한 지 오래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마트는 현재의 전통시장이라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전통시장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대체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커머스가 등장하고 발전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쿠팡만 하더라도 이제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물건들은 쿠팡에서 시키고 심지어는 신선식품까지도 바로 새벽 배송으로 배송해주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사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현대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시설적인 불편함이 있죠. 대표적인 게 주차 공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다음에 동선이 좀 나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통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옛날에 그런 상가들 사이에서 그 길을 따라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비해서는요, 뚫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여름에는 장마와 겨울에는 혹한, 이런 공간에서 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거에 반해 건물 안에서 쇼핑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편안하죠. 쇼핑하기 편안하고 즐거운 거고 불쾌한 감정이 별로 들지 않아요.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잖아요. 날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비를 막아보겠다고 전통시장의 재래시장의 현대화, 지붕 없고 그런 거 10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달라졌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둘째 치고서라도요, 현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가라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정찰제란 개념이 등장한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정찰제란 개념이 다 없었어요. 어딜 가든 간에 거기 상인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내구를 쳐가지고 가격을 깎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80년대부터 정부가 정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대형 유통기업부터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아래 사회 전반적으로 넓게 확산된 상태예요. 그 와중에 전통시장은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나이 든 사람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하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 당연히 가격도 정찰제가 아니고 내고를 쳐야 돼요. 바쁜 현대인들한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고하기. 이것 때문에 잘 안 가게 돼요. 그리고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이 나아진 거긴 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비판이더라고.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아진 거지. 옛날엔 정말 좀 나쁘게 말해서 왜 저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건을 팔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해요. 현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예전에 사시던 분들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울 눈속임 같은 것도 뭐 흔했죠. 지금은 몇몇 수산시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풍습이라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90년대 영상 나오면 뭐 사람들이 밈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낭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 물건을 사고 거래하는 건 다른 것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잘 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통수를 안 맞는 거고, 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덤을 요구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단골 거래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단골 상인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야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을 대기업 유통은 신뢰라는 문제로 다 해결해버렸습니다. 대기업이 하니까 나를 속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고, 대기업이 하니까 최소한의 품질은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모르는 상인한테 이제 딸기 한 상자를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부분 멀쩡해 보이길래 샀는데 그 위에 부분을 걷어내고 나니까 다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만 있더라. 그런 경우가 옛날엔 종종 있었어요. 근데 대기업 유통센터, 그런 대기업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이런 곳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그런 일은 내가 당하지 않을 거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다 치더라도 환불 요청, 교환 요청 이런 걸 했을 때 받아들여질 거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거고요. 재래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는 그게 안 됐거든요. 반품, 환불,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전만큼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 현대인들은 이사도 굉장히 잦습니다. 옛날에는 한 곳에서 오래 살았어요. 태어난 곳에서, 고향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독립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대학 때문에, 뭐 학업 때문에, 그다음에 자녀 교육 때문에 각기 다 계속 이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한 군데서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래 자체에서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맺을 만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낮은 거예요. 왜냐? 내가 그쪽에 단골이 아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일지 몰라. 실제로 속이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대기업의 유통, 대형마트, SSM 이런 것들이 됐던 거예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지난 10몇 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진짜 조 단위로 돈을 쏟아부었어요. 의무 휴업일 규제 10년 넘게 벌써 유지되어 온 규제죠. 이것도 뭐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아예 지자체 자율 재량 규제에서 주말로 못을 박으려 지금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또 뭐 최근 또 정부에서는 추진하려고 있는 유통 규제가 있죠. SSM과 더불어서 그런 대형마트, 백화점 굉장히 폭넓게 해가지고 스타필드까지 해가지고 출점 규제를 더 강화할 거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죠.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요 출점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규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10몇 년 동안 전통시장이 살아났습니까? 애초에 전통시장이란 플랫폼이란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플랫폼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 현대 소비자들의 이용 방식과 패턴과는 맞지 않는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대형마트도 그런 뒤처진 플랫폼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이거를 돈 좀 지원해 준다고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전통시장은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잘 되고 있다는 전통시장을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관광상품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광장시장이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상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서울 통인동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그쪽을 찾는 사람들이 관광지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나마 좀 된다는 전통시장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지역 축제, 지역 관광과 결합해가지고요. 더 이상 유통 공간이 아니라 경험의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경험적 소비의 공간으로서 전통시장이 현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텄다면요. 현재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통시장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경험적 공간은 애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 공간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수가 적어야 돼요. 그 말은 전통시장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아무리 많은 규제를 퍼붓더라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불편한 사실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현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원래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와 그런 게 어울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한때 잘 나갔던 산업이건 뭐 플랫폼이건 상품이건 다 도태되어 사라진 게 일반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한때 잘 나갔던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라졌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유통 규제가 등장한 거고, 이런 규제가 등장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결론대로 하려면 결국 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다른 방식의 변화는 플랫폼 자체의 변화, 그리고 그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요, 지역 농부들하고, 지역의 로컬 지역의 농부들하고 연계해가지고요, 로컬 지역의 파머들하고 직접 연계하는 파머스 마켓 형태로 살아남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대형마트나 그런 곳에서 볼 수 없는 희귀 농산물이나 특이한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그 다음에 지역의 농부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소규모 브랜딩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살아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파머스 마켓이 아니라 그냥 유통으로만 기능할 뿐입니다. 공산품 떼오거나 어디서 흔하게 농수산물 시장에서 그런 데서 떼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특색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 갈 길은, 현재 전통시장이 찾은 첫 번째 길 중에 하나인 관광상품화. 근데 이것은 모든 시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사라져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전통시장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유통시장으로서의 전통시장은 현재 노년층 이용자가 지탱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노년층 소비자들이 점점 고령화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현재 위치한 상황이고, 이래서 위기인 거죠. 이건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파머스 마켓이나 그런 좀 더 다른 방식의 유통으로서의 전환인데, 이건 정말 기획하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전통시장은 기획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전통시장 상인에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자체도요, 굉장히 이권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자기 상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거기도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상점 소유주들과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대립도 문제가 되지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거기도 굉장히 더 복잡하게 할 거 있어요. 이권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하고 밀고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조정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시장의 위기는 구조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통시장의 위기와 원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